남편의 내연녀를 해고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내 뺨을 때렸다. 나는 맞받아쳐 그의 뺨을 10대 때렸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선언했다. 너도 꺼져. 나는 회사 송년회 무대 위에 서 있었다. 내 손에는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는 증거가 들려 있었다. 무대 아래에는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내 남편 박준영의 회사 준영테크의 전 직원과 그의 파트너들, 투자자, 그리고 언론 매체 기자들까지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연회장 전체를 대나처럼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리고 나, 임서희, 박준영의 아내는 이 가장 밝은 무대 위에서 그에게 평생 잊지 못할 선물을 주려 하고 있었다. 다음은 박준영 대표님의 사모님, 임서희 여사님을 모시고 오늘 밤 특별 대상 추첨을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자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다. 직업적인 열정이 가득 담긴 목소리였다. 나는 10cm 스틸레토 힐을 신고 한 걸음 한 걸음 무대로 걸어 올라갔다. 블랙 벨벳 드레스는 내가 공들여 관리한 몸매를 그대로 드러내 주었다. 36살, 두 아이의 엄마. 하지만 나는 여전히 28, 29살처럼 보였다.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나는 단 한 번도 내 자신이 초라해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준영은 무대 아래 첫 번째 줄에 앉아 있었다. 그의 곁에는 그의 특별 비서인 서유라가 있었다. 그 여자는 24살 샴페인색의 가슴이 깊게 파인 드레스를 입고 그의 귓가에 무언가 속삭이며 갓 피어난 꽃처럼 웃고 있었다. 3개월 전 나는 그의 서재에서 그 초음파 사진을 발견했다. 6주, 서유라의 것이었다. 박준영은 그 자리에서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한순간의 실수였다고, 그 여자가 자기를 유혹했다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건 언제나 나와 아이들이라고 말했다. 내가 믿었냐고? 아니, 믿는 척했다. 나는 3개월 동안 사설 탐정을 고용해 은행 거래 내역을 조사하고 CCTV 영상을 확보했고 심지어 그의 클라우드 백업까지 해킹했다. 나는 모든 것을 손에 넣었다. 여사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진행자가 내게 마이크를 건넸다. 나는 마이크를 받아들고 추첨함을 보는 대신 무대 아래 첫 번째 줄을 바라보았다. 박준영은 마침내 내 시선을 알아차리고는 나를 향해 웃으며 잔을 들어 보였다. 그 미소는 17년 전 우리가 처음 데이트할 때와 똑같았다. 그때 그는 가난한 대학생이었고 나는 학과장님의 딸이었다. 모두가 내가 아깝다고 했지만 나는 그의 재능을 사랑한다고 말했다. 재능, 추첨에 앞서 여러분께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무대 뒤편을 향해 손가락을 튕겼다. 대형 스크린이 켜졌다. 첫 번째 화면은 호텔 복도 CCTV였다. 박준영이 서유라의 허리를 감싸 안고 카드키를 찍고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 시간은 작년 11월 17일, 우리의 결혼기념일이었다. 그는 부산으로 출장 간다고 했었다. 두 번째 화면은 은행 이체 기록이었다. 박준영은 매달 서유라에게 500만 원을 이체했다. 적요란에는 급여라고 적혀 있었다. 하지만 서유라는 회사 인사 시스템에 존재하지 않는 직원이었다. 지난 2년간 이체된 총액은 1억 2천만 원, 우리의 공동재산이었다. 세 번째 화면은 메신저 대화 기록이었다. 박준영이 서유라에게 보낸 메시지. 그 늙은 마누라는 진작에 사라졌어야 해. 아이만 낳으면 바로 이혼할 거야. 만약 시끄럽게 굴면 빈손으로 쫓아낼 방법은 얼마든지 있어. 무대 아래는 죽은 듯이 조용해졌다. 나는 박준영의 얼굴이 0.1초 만에 붉은 빛에서 창백하게, 다시 창백함에서 잿빛으로 변하는 것을 보았다. 그는 벌떡 일어섰고 의자가 바닥에 긁히며 귀에 거슬리는 소리를 냈다. 꺼, 당장 꺼. 그가 무대 뒤를 향해 소리쳤지만 내 비서인 김대리가 이미 음향실을 장악한 뒤였다.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서유라는 테이블 밑으로 기어 들어가려 했지만 모든 사람의 시선이 스포트라이트처럼 그녀에게 꽂혔다. 그녀는 얼굴을 가린 채 어깨를 떨었다.
우는 건지 웃는 건지 알 수 없었다. 나는 계속해서 페이지를 넘겼다. 4번째 증거, 5번째, 6번째. 나는 총 37페이지를 준비했다. 각 페이지는 하나의 칼날이었다. 나는 이 칼날로 저 개 같은 남녀를 한 조각 한 조각 도려낼 작정이었다. 박준영 씨. 나는 마이크에 대고 날씨 이야기를 하듯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 아까 나한테 왜 이번 달에 어머님께 용돈 안 보냈냐고 물었죠. 이제 알려줄게요. 당신이 매달 어머님께는 100만 원을 보내면서 서유라 씨한테는 500만 원을 보내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당신 어머니는 30년 동안 당신을 키웠는데 내연녀의 5분의 1 가치밖에 안 되나 봐요? 객석에서 누군가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다. 몇몇 여기자들이 이미 핸드폰을 꺼내 녹화를 시작하는 것이 보였다. 내일, 아니 오늘 밤 이 영상은 온 인터넷에 퍼져나갈 것이다. 박준영이 무대 위로 뛰어 올라왔다. 너무 서두르는 바람에 계단에서 발이 걸려 넘어질 뻔했다. 비즈니스 세계에서 언제나 신사적이던 그 남자는 이 순간 미친 사람처럼 내게 달려들었다. 눈은 핏발이 서 있었다. 임서희, 너 미쳤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알고나 있어? 회사가 내일 코스닥에 상장한다고. 그는 내 손목을 붙잡았다. 뼈를 부술 듯한 힘이었다. 나는 아픔에 미간을 찌푸렸지만 뿌리치지 않았다. 그저 차갑게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알아, 내가 말했다. 그래서 오늘을 택한 거야. 그가 손을 치켜들었다. 그 뺨은 너무나 순식간에 날아와 눈을 감을 시간조차 없었다. 짝 하는 소리가 마이크 옆에서 터져나오며 스피커를 통해 총성처럼 증폭되었다. 내 얼굴은 옆으로 돌아갔고 입가에서 비릿한 피맛이 느껴졌다. 객석에서 누군가 비명을 질렀다. 누군가는 일어섰고 누군가는 경찰에 신고하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모두가 이 무료로 상영되는 피비린내 나는 올해 최고의 막장 드라마를 지켜보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박준영을 바라보았다. 그의 손바닥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눈에는 공포와 분노가 뒤섞인 광기가 서려 있었다. 그는 아마 내가 울며 얼굴을 가리고 무대에서 도망칠 거라고 생각했겠지. 가정폭력의 불쌍한 피해자 원조 아내가 되어 그에게는 뉘우치는 남편 역할을 연기할 기회를 주고 이 소동을 단순한 부부싸움으로 덮어버릴 수 있도록. 하지만 그는 나를 몰랐다. 나 임서희는 학과장님의 딸, 수능 만점자,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2년간 MA 전문 변호사로 일했다. 내가 맡았던 사건들의 최소 소송 가액은 300억 원이었다. 내가 협상했던 상대는 조폭 두목, 정부 고위 관료, 그리고 다국적 재벌의 상속자들이었다. 그는 고작 뺨 한 대로 나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나는 웃었다. 그리고 손을 들어 올렸다. 첫 번째 뺨. 온 힘을 다해 그의 왼쪽 뺨을 후려쳤다. 이건 방금 네가 날 때린 값. 두 번째 뺨. 손을 바꿔 오른쪽 뺨을 때렸다. 이건 결혼기념일에 출장 간다고 거짓말한 값. 세 번째 뺨, 네 번째 뺨, 다섯 번째 뺨. 나는 매번 뺨을 때릴 때마다 그동안 쌓여온 나의 억울함과 분노를 담아 숫자를 셌다. 그는 창업을 위해 로펌 파트너 자리를 그만두고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라고 했다. 그의 어머니가 아팠을 때 나는 3년 동안 똥오줌을 받아내며 간병했다. 그의 회사가 자금이 부족했을 때 나는 아버지가 남겨주신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 10번째 뺨. 나는 멈췄다. 박준영의 얼굴은 이미 형편없이 부어올랐고 입가에서는 피가 흘렀다. 안경은 3미터 밖으로 날아갔다. 그는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치다가 무대 가장자리에 있던 샴페인 타워에 부딪혔다. 유리잔들이 산산조각 났고 황금빛 액체가 그의 비싼 양복 위로 튀었다. 나는 드레스 옷깃을 정돈하고 핸드백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냈다. 박준영, 이건 이혼 합의서야. 당신의 혼인 중 외도 부부 공동재산 은닉 증거는 명백해. 민법에 따라 당신은 빈손으로 쫓겨나. 두 아이는 내가 키우고 회사 지분은 60%를 요구하겠어.
반박할 생각 마. 당신이 방금 날 때린 영상 내가 이미 3명의 파트너 와이프들한테 보냈거든. 지금쯤 보고 있겠네. 사람들 앞에서 아내를 폭행하는 남자가 CEO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나는 서류를 그의 얼굴에 던졌다. 서명해. 지금 당장. 그렇지 않으면 내일 아침 당신의 모든 투자자, 고객, 은행은 당신의 탈세, 상업 뇌물, 재무제표 조작 증거를 받게 될 거야. 나한테는 당신이 케이맨 제도에 숨겨둔 비밀 계좌 정보도 있고 그 김 국장과의 뒷거래 내역도 있어. 경쟁사 수주를 뺏기 위해 뒷돈을 먹인 모든 기록도 전부 가지고 있다고. 나는 그의 귓가에 다가가 그만이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모를 줄 알았어? 3년 전 그 교통사고 절대 브레이크 고장이 아니었지. 그의 몸이 그대로 굳었다. 그 교통사고로 젊은 프로그래머 1명이 죽었다. 박준영은 사고라고 했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 프로그래머는 그의 재무 비리를 발견하고 신고하려 했었다. 나는 3개월에 걸쳐 당시 돈으로 매수된 정비소 사장을 찾아내 진술을 확보했다. 서명할 거야? 안 할 거야? 내가 물었다. 그의 손은 떨렸지만 결국 펜을 집어들었다. 모든 사람의 시선 속에서 그는 이혼 합의서에 이름을 서명했다. 죽어가는 뱀처럼 비뚤비뚤한 글씨체였다. 나는 서류를 챙겨들고 객석을 향해 돌아섰다. 여러분, 흥을 깨뜨려 죄송합니다. 추첨은 계속됩니다. 상품은 제가 개인적으로 후원하는 1천만 원 상당의 유럽 2인 여행권입니다. 다만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서유라의 창백한 얼굴을 훑어보았다. 당첨되신 부부는 서로의 핸드폰을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뜻밖의 서프라이즈가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객석에서 드문드문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고 이내 박수 소리로 이어졌다. 나는 허리 숙여 인사하고 무대에서 내려왔다. 스틸레토 힐이 깨진 유리 조각을 밟으며 맑고 경쾌한 소리를 냈다. 서유라의 곁을 지날 때 나는 잠시 멈췄다. 그녀는 비에 흠뻑 젖은 고양이처럼 의자에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3개월 전 그녀는 내 카톡에 친구 추가를 하고는 서희 언니라고 부르며 사업과 가정의 균형을 어떻게 맞추는지 배우고 싶다고 했다. 나는 그때 이미 그녀에게 꿍꿍이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나는 참았다. 나는 그녀의 연극에 맞춰주었다. 나는 그녀에게 고객을 소개해 주었고 심지어 그녀가 아플 때는 집에 찾아가 죽을 끓여주기도 했다. 물론 그녀의 침실에 도청장치를 설치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서유라 씨, 나는 몸을 숙여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다. 당신 뱃속의 아이 내가 조사해봤어. 박준영 씨 아이가 아니더군. 당신 동시에 새 남자랑 만나고 있었잖아. 박준영은 그 중에서 돈이 제일 많았을 뿐이고 만약 내가 이 사실을 그에게 알려주면 그가 방금 전보다 더 사람을 죽이고 싶어 할 것 같지 않아? 그녀의 동공이 급격히 수축했다. 나는 몸을 일으켜 그녀의 어깨를 툭툭 쳤다. 마치 더러운 것을 털어내듯이. 아, 맞다. 당신 해고야. 박준영 회사에서가 아니라 그 회사는 곧 그의 것이 아니게 될 테니까 내 인맥에서 꺼져. 앞으로 어떤 자리에서도 내 눈에 띄지 마. 나는 뒤돌아 떠났고 연회장은 떠들썩한 소란으로 가득 찼다. 연회장을 나오자 12월의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김 대리가 따라 나와 내게 코트를 건네주었다. 이사님, 방금 전 박 대표, 아니 박준영 씨 파트너분들이 전화와서 지분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약속을 잡으려 합니다. 그리고 투자자분들, 사모님 3분도 SNS의 가정폭력범과는 절대 협력하지 않겠다고 올렸습니다. 나는 코트를 걸치고 담배에 불을 붙였다. 3년 동안 끊었던 담배였다. 하지만 오늘 나는 이것이 필요했다. 그들에게 전해. 내일 오전 10시 내 로펌에서 보자고. 그럼 박준영 씨 쪽은 그 인간. 나는 연기를 뿜어내며 차가운 바람 속으로 흩어지는 것을 바라보았다. 지금쯤 서유라 뱃속의 아이가 대체 누구 씨인지 조사하고 있겠지.
조사하게도 진실을 알아야만 자기가 잡종 하나 때문에 뭘 잃었는지 깨닫게 될 테니까. 핸드폰이 울렸다. 내 아들 12살 민준이었다. 엄마, 어디야? 아빠가 방금 전화해서 엄마가 회사에서 난리를 쳤다고 미쳤다고 했어. 민준아,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아빠가 엄마 뺨을 때렸어. 500명 앞에서. 지금도 얼굴에 자국이 남아있어. 내 생각에 엄마가 미친 것 같니? 전화기 저편은 한동안 조용했다. 이윽고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얼음 주머니 찾아놓을게. 집에 오면 내가 찜질해 줄게. 갑자기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나는 참았다. 임서희는 울지 않는다. 적어도 완벽하게 승리하기 전까지는. 민준아, 엄마 집에 안 가. 호텔에 있을 거야. 내일 엄마가 너희들 데리고 사람 한 명 만나러 갈게. 누구요? 내 외할아버지의 오랜 친구분, 고등법원 부장판사님. 내 아빠가 내가 미쳤다고 했지? 내가 진짜 미친 게 뭔지 보여줄 거야. 나는 전화를 끊고 차에 올라탔다. 백미러에 비친 내 왼쪽 뺨은 붉게 부어 있었지만 눈은 놀랍도록 빛나고 있었다. 오늘 밤은 시작에 불과했다. 나는 포시즌스 호텔의 펜트하우스 스위트에서 눈을 떴을 때 이미 다음 날 오전 10시였다. 햇살이 통유리 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와 침대 머리맡에 놓인 이혼 합의서를 비추었다. 박준영의 서명은 추악한 흉터처럼 보였지만 나는 그것을 보며 통쾌함만을 느꼈다. 휴대폰에는 37통의 부재 중 전화가 와 있었다. 박준영이 12통, 그의 어머니가 8통. 나머지는 온갖 걱정해주는 친척과 친구들에게서 온 것이었다. 나는 단 한 통의 전화에만 답장했다. 아버지의 오랜 전우이자 고등법원 부장판사이신 진우 아저씨였다. 서희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억눌린 분노가 느껴졌다. 평생을 국문학과 교수로 점잖게 살아오신 분이 지금은 전화기에 대고 짐승 같은 놈이라고 욕을 하고 계셨다. 진우가 그러더구나. 박준영 그놈 사건은 증거만 확실하면 빈손으로 쫓아내는 건 문제 없다고.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 그런 놈들은 궁지에 몰리면 무슨 짓을 할지 몰라. 알아요, 아빠. 이미 경호업체 사람들을 보내서 민준이랑 미나를 모셔오라고 했어요. 며칠간 아빠 댁에 있을 거예요. 그럼 너는? 나는 창밖의 도시 스카이라인을 바라보았다. 제 전리품을 접수하러 가야죠. 박준영의 회사 준영테크는 기업 가치 1,500억 원으로 코스닥 상장을 준비 중이었다. 나는 그의 지분 30%를 가지고 있었다. 혼전 재산이었지만 혼인 후 가치 상승분은 공동 재산에 속했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손에 그의 사회적 생명을 끊어버릴 수 있는 비리 자료들이 있다는 것이었다. 오전 11시. 나는 정시에 회사 회의실에 나타났다. 박준영의 3명의 파트너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이건국 CTO. 기술 천재지만 성격이 우유부단했다. 왕지훈 COO. 박준영의 대학 동기로 겉으로는 가장 의리를 중시했다. 장미나 CFO. 유일한 여성 파트너이자 내가 가장 공들여 내 편으로 만들어야 할 인물이었다. 임 변호사님. 장미나가 가장 먼저 일어섰다. 얼굴이 박준영 씨가 때렸어요.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500명 앞에서요. 영상도 있습니다. 다들 보셨을 테고요. 세 남자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이건국은 고개를 숙였고 왕지우는 헛기침을 했다. 오직 장미나만이 내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임 변호사님, 저희가 오늘 온 것은 회사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박 대표님의 현재 상황은 CEO직을 계속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회사는 죄가 없습니다. 수백 명 직원들의 밥줄이 걸린 문제고요. 장 이사님, 나는 그녀의 말을 끊었다. 저는 오늘 협상하러 온 게 아니라 통보하러 왔습니다.
저와 박준영 씨의 이혼 합의에 따라 그의 명의로 된 45%의 지분 중 27%가 저에게 분할됩니다.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30%를 더하면 제가 회사의 최대 주주가 됩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왕지훈이 벌떡 일어섰다. 박 대표가 동의할 리가 없어요. 이미 서명했어요. 나는 합의서 사본을 테이블 위에 던졌다. 그리고 제 손에는 그의 상업 뇌물, 탈세, 재무제표 조작 증거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제가 회사 경영권을 잡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내일 금융감독원에 제보 메일이 도착할 겁니다. 회사 상장이요. 상장은커녕 여러분 모두 검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게 될 겁니다. 회의실은 죽은 듯이 조용해졌다. 이건국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모기만 한 목소리였다. 임 변호사님, 아니 임 대표님. 저희는 당신과 원수진 사이가 아닙니다. 하지만 박 대표는 그래도 저희 형제인데. 형제요? 나는 웃었다. 이 CTO님, 작년에 어머님 수술비로 5천만 원이 급하게 필요했을 때 누가 한밤중에 돈을 들고 병원으로 달려갔죠? 박준영이었나요? 아니요, 저였습니다. 제 개인 명의로 빌려드렸죠. 이자도 차용증도 없이요. 그때 박준영은 뭘 하고 있었죠? 서유라에게 에르메스 백을 사주고 있었어요. 이건국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나는 계속해서 말했다. 장 이사님, 작년에 따님이 MIT에 지원했을 때 추천서는 누가 써줬죠? 제 선배님이자 MIT 종신 교수님께 제가 직접 부탁해서 써드렸습니다. 박준영은 뭐라고 했었죠? 여자애가 공부는 그렇게 많이 해서 뭐 하냐고 했죠. 장민아는 주먹을 꽉 쥐었다. 왕 CEO님. 나는 왕지훈을 향했다. 가장 의리를 중시하신다면서요. 그럼 3년 전에 당신이 맡았던 프로젝트를 경쟁사에 빼앗겼던 거. 사실은 박준영이 뒤에서 정보를 흘렸다는 건 알고 계셨나요? 그는 상대방에게 2억을 받고 당신에게 50억의 손해를 입혔어요. 이체 기록도 있는데 보여드릴까요? 왕지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나는 가방에서 USB 하나를 꺼내 테이블 중앙에 놓았다. 여기에는 박준영의 모든 비리 자료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께 2가지 선택지를 드리죠. 첫째, 제가 CEO가 되는 것을 지지하십시오. 그러면 저는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여러분 모두의 지분은 변동 없이 유지하며 상장 계획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박준영과 한편에 서십시오. 그럼 우리는 다 같이 죽는 겁니다. 제가 제보하면 여러분도 공범으로 끌려 들어가는 거죠. 나는 일어서서 그들을 내려다보았다. 1시간 드리겠습니다. 저는 나가서 커피 한잔하고 오죠. 돌아왔을 때 답을 듣겠습니다. 나는 회의실을 나와 벽에 기댄 채 심호흡을 했다. 손이 떨렸다. 긴장해서가 아니었다. 흥분해서였다. 17년. 나는 처음으로 내 운명이 내 손에 쥐어져 있다는 것을 느꼈다.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임서희. 박준영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사포로 긁는 듯한 쉰 목소리였다. 내가 이긴 것 같아? 아니면 서유라, 그 애 뱃속의 아이. 내 아이야. 어젯밤에 친자 검사했어. 아이 문제로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려 했다면 꿈깨. 나는 웃었다. 아주 즐겁게 웃었다. 박준영 어느 검사 기관에서 했는데 코리아 유전자 검사소? 거기 연구소장이 내 대학원 동기인데 그 친구가 보고서에 약간 손을 좀 썼을 거라고 생각 안 해봤어? 전화기 저편은 한동안 침묵했다. 이윽고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휴대폰이었을 수도 있고 박준영의 이성이었을 수도 있다. 임서희, 이 독한 년, 칭찬 고마워. 나는 전화를 끊고 번호를 차단했다. 1시간 후 나는 회의실로 돌아왔다. 3사람은 모두 서 있었다. 표정은 제각각이었지만 눈빛은 하나로 모아져 있었다. 그들은 고개를 숙였다. 임 대표님, 장민아가 손을 내밀었다. 이사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다른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ECTO님, 왕 COO님, 두 분은 의견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이건국의 목소리가 기어들어갔다. 없습니다. 왕지우는 마치 이를 악물고 쥐어짜내는 듯 했다. 좋습니다. 나는 자리에 앉았다. 그럼 첫 번째 안건.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여 박준영의 모든 직위를 박탈합니다. 두 번째 안건. 그를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고발합니다. 저에겐 상해진단서와 500명의 증인이 있습니다. 세 번째 안건, 서유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박준영이 빼돌린 1억 2천만 원의 부부 공동재산 반환을 요구합니다. 네 번째 안건,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오늘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다. 네 번째 안건은 제가 박준영의 사무실로 이사하는 겁니다. 그 한강이 보이는 자리 아주 오랫동안 탐내왔거든요. 내가 박준영의 사무실로 이사하던 날 서유라가 찾아왔다. 그녀는 헐렁한 인부복을 입고 화장기 없는 얼굴에 눈은 퉁퉁 부어 있었다. 실제 나이보다 10살은 더 늙어 보였다. 송년회에서 샴페인색 드레스를 입고 빛나던 그 여자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언니? 아니, 대표님. 그녀는 문가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들을 말씀이 있어요. 나는 박준영의, 아니, 전첸 박 대표의 가죽 의자에 앉아 한 바퀴 돌았다. 이 각도에서는 한강 전체가 보였다. 석양이 강물을 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박준영은 한때 이 의자에 앉아 풍경을 감상하며 서유라에게 보고 싶어 자기와 같은 메시지를 보냈을 것이다. 앉아 나는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앉아 두 손으로 배를 감쌌다. 그 행동이 나를 역겹게 했다. 그녀는 아이를 방패 삼아 내가 그 점을 고려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대표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박 대표님과 그러면 안 됐어요. 박준영 씨. 내가 정정했다. 그는 더 이상 박 대표가 아니야. 무직자 박준영이지. 아니. 내 변호사가 유능하다면 곧 범죄 피의자 박준영이 될 거야. 서유라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제발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 뱃속의 아이는 죄가 없잖아요. 저는 돈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다고? 나는 서랍을 열어 서류철 하나를 꺼냈다. 서유라 씨, 우리 거래 하나 합시다. 박준영 말고 다른 두 남자가 누군지 나한테 알려줘. 그럼 내가 5천만 원을 줄게. 이 도시를 무사히 떠나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그녀의 얼굴색이 변했다. 눈물은 새섰고 눈에는 경계심이 스쳤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어요. 최민호, 28세, 헬스 트레이너, 11개월 교제, 이동진, 42세, 모 건설사 부사장 기혼, 7개월 교제. 박준영은 당신의 3명의 물주 중에서 가장 돈이 많았을 뿐이야. 나는 사진을 한 장씩 테이블 위에 늘어놓았다. 넌 동시에 세 남자와 관계를 유지했어. 시기도 겹치지. 내 뱃속의 아이가 대체 누구씨인지 사실 너 자신도 확신하지 못하잖아? 서유라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질렸다. 어떻게? 내가 어떻게 아냐고? 나는 웃었다. 서유라 씨, 당신이 나한테 친구 추가를 했을 때부터 난 당신이 이상하다는 걸 알았어. 24살의 예쁜 아가씨가 36살의 아줌마한테 의도적으로 접근한다? 뭔가 목적이 있는 거 아니겠어. 나는 3개월 동안 당신의 연극에 맞춰줬어. 연기는 훌륭했지만 각본이 너무 형편없었지.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을 돌아 그녀 앞으로 걸어갔다. 그녀는 반사적으로 배를 감싸며 뒤로 물러섰다. 3일 줄게. 그 두 사람의 연락처와 그들과의 금전 거래 내역을 알려줘. 그럼 현금 5천만 원으로 해외로 보내주지. 그렇지 않으면 나는 몸을 숙여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다. 세 남자를 동시에 등친 당신의 사기 행각 증거를 검찰에 넘길 거야. 사기죄 최고 형량이 몇 년인지 알아?
특히 피해액이 10억을 넘는 경우엔 말이야. 그녀의 몸이 가을바람에 떨리는 낙엽처럼 떨렸다. 아, 안 그럴 거잖아요. 아이는 죄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아이는 죄가 없지. 나는 몸을 일으켰다. 하지만 넌 아니야. 그리고 서유라 씨, 정말로 이 아이를 낳을 생각이 맞아? 엄마는 사기꾼에, 아빠는 파산한 가정폭력범인 환경에서 자라게 하는 거, 그게 네가 아이에게 주고 싶은 선물이라고 확신해? 서유라는 무너졌다. 그녀는 얼굴을 가리고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어깨가 심하게 들썩였다. 나는 옆에 서서 차갑게 바라보았다. 마음속에는 한 점의 파동도 없었다. 3개월 전 나도 그렇게 울었다. 박준영의 서재에서 그 초음파 사진을 들고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때 나는 내가 죽거나 미치거나 아니면 SNS에 남편을 욕하고 친구들에게 동정을 구하는 원한에 찬 여자가 될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그러지 않았다. 나는 다른 길을 선택했다. 복수의 길을. 3일, 나는 자리로 돌아가 인터폰을 눌렀다. 보안팀, 손님 배웅해드려요. 보안 요원 2명이 들어와 서유라를 부축했다. 그녀는 문가에서 나를 돌아보았다. 눈에는 공포와 증오가 뒤섞여 있었다. 임서희 씨, 당신 천벌받을 거야. 당신 같은 여자는 버림받아 마땅해. 나는 웃었다. 고마워. 하지만 그 전에 내 경쟁 상대들부터 어떻게 처리할지나 생각해봐. 문이 닫히고 사무실은 조용해졌다. 나는 창밖의 석양을 보며 장민아에게 전화를 걸었다. 장 이사님, 서유라 씨 은행 계좌 좀 조사해 주세요. 특히 지난 2년간 박준영 말고 누가 그녀에게 돈을 보냈는지요. 이름, 금액, 시간까지 전부 필요합니다. 대표님, 이건 새 CEO의 첫 번째 명령입니다. 나는 전화를 끊고 컴퓨터를 켰다. 화면에는 나와 박준영의 사진이 떠 있었다. 작년에 몰디브에서 찍은 것이었다. 그는 내 허리를 감싸고 부드럽게 웃고 있었다. 그때 나는 이미 서유라의 존재를 알고 있었지만 여전히 웃으며 그와 함께 금실 좋은 부부 연기를 했다. 이제 사진 속의 두 사람은 한 명은 사회적으로 매장당했고 한 명은 불사조처럼 부활했다. 휴대폰이 울렸다. 아들 민준이었다. 엄마, 아빠가 왔어. 외할아버지 댁 문 앞에서 나랑 미나를 만나겠다고 하고 있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문 열어주지 마. 외할아버지께 경찰에 신고하라고 해. 엄마, 근데 아빠가 너무 무서워 보여. 만약 엄마가 안 만나주면 아빠가 어떻게 하겠다고? 전화기 저편에서 잡음이 들리더니 박준영의 쉰 목소리가 들려왔다. 임서희, 내가 이긴 줄 알지? 회사를 손에 넣었으니 이제 다 끝난 것 같아? 넌 잊었나 본데 민준이랑 미나도 내 자식이야. 나한테도 양육권이 있어. 내가 널 고소할 수도 있어. 내가 가정폭력을 했고 정신이 불안정하고 돈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고 말이야. 나는 휴대폰을 쥔 손이 하얗게 질리도록 꽉 쥐었다. 박준영, 나는 침착하게 말했다. 해볼 테면 해봐. 네가 날 고소하는 순간 난 내 상업 뇌물 증거를 검찰에 넘길 거야. 양육권 소송이 빠를까? 검찰 조사가 빠를까? 그는 몇 초간 침묵하더니 기괴한 웃음소리를 냈다. 좋아, 좋아, 임서희. 너 정말 독하다. 근데 그거 알아? 서유라가 방금 나한테 전화했어. 네가 자기를 사기죄로 고소하려 한다고. 자기 손에 내 약점이 있다고. 만약 자기가 기소되면 나도 같이 물고 늘어지겠다고 하더군. 임서희, 이게 내가 원하는 거야? 우리 둘 다 망하는 거? 아니, 내가 말했다. 내가 원하는 건 네가 모든 것을 잃고 그 여자는 감옥에 가는 거야. 같이 망하는 거? 박준영, 넌 이미 졌어. 아직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나는 전화를 끊고 진호 아저씨에게 문자를 보냈다. 아저씨, 혹시 누가 저희 집에 가정폭력으로 허위 신고를 하면 바로 반려 처리 좀 부탁드려요. 답장은 금방 왔다. 걱정 마라.
그리고 박준영 그놈 교통사고건 피해자 유가족이 계속 진정서를 내고 있는데 한번 만나볼 생각 있니? 나는 그 메시지를 보며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가는 것을 느꼈다. 3년. 그 젊은 프로그래머의 부모님은 아들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계속 싸워왔다. 박준영은 돈으로 그들의 입을 막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내가 그들을 찾아갔을 때 할머니는 내 손을 잡고 말했다. 임 변호사님, 당신이 그놈 아내인 거 알아요. 하지만 저희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제 나는 그들에게 답을 줄 수 있게 되었다. 만나 뵙겠습니다. 나는 답장했다. 내일 오전 제 로펌에서요. 피해자의 부모님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늙고 쇠약해 보였다. 할머니는 70대셨는데 등이 활처럼 굽어 있었지만 눈은 놀랍도록 빛났다. 할아버지는 휠체어에 앉아 계셨다. 뇌졸중 후유증으로 얼굴 반쪽이 마비되었지만 내 손을 잡았을 때의 악력은 엄청났다. 임 변호사님, 할머니가 말했다. 우리는 3년을 기다렸습니다. 죽는 건 두렵지 않아요. 그저 우리 아들 원한을 풀어주고 싶을 뿐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차를 따라주었다. 내가 결혼 전에 일했던 로펌의 작은 회의실이었다. 벽에는 여전히 내 젊은 시절의 프로필 사진이 걸려 있었다. 젊은 얼굴, 자신감 넘치는 미소. 그때 나는 위대한 변호사가 될 거라고 생각했지 어떤 남자의 아내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어머님, 아버님. 나는 자리에 앉았다. 아드님 성함은 김진우, 25세, 프로그래머 준영테크에서 근무하셨죠. 3년 전 11월 17일 교통사고로 사망. 공식적인 결론은 브레이크 고장, 뺑소니 운전자는 아직 검거되지 않았고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네. 하지만 우리 진우가 죽기 일주일 전에 우리한테 전화를 했어요. 회사의 큰 비밀을 알게 됐다고. 이걸 터뜨리면 회사는 끝장이라고 했어요. 그게 뭐냐고 물었더니 우리한테 피해가 갈까봐 말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녀는 품에서 천으로 싼 꾸러미를 꺼내 겹겹이 풀었다. 안에는 낡은 휴대폰이 있었다. 이건 진우 휴대폰이에요. 경찰은 수리가 불가능하고 데이터도 다 날아갔다고 했지만 저희는 버리지 않았어요. 임 변호사님, 혹시 한번 봐주실 수 있을까요? 나는 휴대폰을 받아들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기술 전문가에게 건넸다. 거금을 들여 초빙한 데이터 복구의 천재였다. 어머님,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난 3년간 누가 찾아와서 돈을 주며 이 일을 더 이상 파고들지 말라고 한 적이 있나요? 할아버지의 눈이 갑자기 커지며 마비된 입에서 허 하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할머니는 그의 등을 두드리며 말했다. 있었어요. 박준영이 직접 찾아왔어요. 2억을 주면서 합의서에 서명하라고 했죠. 우리가 서명하지 않으니까 고향에 있는 손자들 조심하라고 협박했어요. 내 혈관 속 피가 끓어올랐다. 박준영, 넌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더러운 인간이었구나. 어머님, 그 2억은 받으셨나요? 아니요. 할머니가 격앙되어 말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정이지 돈이 아니에요. 우리 진우 목숨이 고작 2억짜리란 말입니까?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한 가지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준영은 김진우 씨 한 명만 죽인 게 아닙니다. 나는 그 교통사고 조사 보고서 사본을 꺼냈다. 나는 한 달에 걸쳐 당시 정비소 사장을 찾아냈고 그를 통해 매수된 경찰관까지 찾아냈다. 브레이크는 고장난 것이 아니라 누군가 손을 쓴 것이었다. 그리고 뺑소니 운전자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 박준영이 꾸며낸 이야기였다. 김진우는 박준영의 재무비리를 발견하고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려 했다. 박준영은 그를 식사 자리에 불러내 술에 약을 탔다. 그리고 그를 차에 태워 교통사고로 위장한 것이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기절하셨다. 나는 인중을 누르고 구급차를 불렀다. 정신없는 와중에 할아버지도 병원으로 따라가신 후 나는 텅 빈 회의실에 앉아 창밖의 플라타너스 나무를 바라보았다.
기술 전문가가 굳은 얼굴로 들어왔다. 대표님, 복구됐습니다. 김진우 씨는 사망 일주일 전에 확실히 많은 사진과 문서를 찍어뒀습니다. 준영테크의 가짜 매출, 허위 계약서, 그리고 그는 잠시 뜸을 들였다. 그리고 녹음 파일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헤드폰을 건네받았다. 김진우의 젊고 긴장된 목소리가 들렸다. 대표님, 이 장부들 맞지 않습니다. 30억 매출에 해당하는 계약서나 거래 내역이 전혀 없습니다. 이건 분식회계, 범죄입니다. 이사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박준영의 부드럽지만 위험한 목소리가 이어졌다. 김대리, 아직 젊어서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군. 이렇게 하지. 내가 2억 줄게. 사표 쓰고 유학이 나가. 이런 골치 아픈 일에는 신경 끄고 골치 아픈 일이 아닙니다. 이건 범죄입니다. 대표님, 저는 대표님을 존경하지만, 하지만 뭐? 박준영이 웃었다. 김대리, 내가 매년 세무서 김 국장한테 얼마나 챙겨주는지 알아? 내 손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약점이 있는지 알아? 네가 날 신고하면 넌 내일 성매매 혐의로 체포되고 모레는 죄책감에 시달리다 자살하게 될 거라고 믿어? 녹음이 끝났다. 나는 헤드폰을 벗었다. 손이 떨렸다. 두려워서가 아니었다. 흥분해서였다. 이 녹음 파일, 재무비리 증거, 그리고 교통사고의 인적, 물적 증거까지. 박준영을 감옥 바닥에 처박아 버리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나는 더 많은 것이 필요했다. 나는 서유라가 필요했다. 나는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받았다. 목소리가 쉬어 있었다. 대표님, 저 생각 다 했어요. 협조하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어요. 말해. 제 아이가. 아빠가 누구든 상관없이 무사히 태어나서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장해 주세요. 당신 돈은 필요 없어요. 당신이 아이의 대모가 되어주세요. 나는 잠시 멍해졌다. 이것은 내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서유라,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어? 내 연녀의 아이 대모가 되어달라고. 알아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울음기가 섞여 있었다. 하지만 대표님, 제 인생은 끝났어요. 부모님은 저를 버렸고 친구들은 저를 차단했어요. 세 남자는 모두 저를 증오해요. 저한테는 이 아이밖에 없어요. 제가 엄마 자격이 없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아이에게 든든한 버팀목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당신은 그렇게 강한 사람이잖아요. 당신이 이 아이를 지켜준다면 아이에게는 희망이 있을 거예요. 나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만나서 얘기하지. 내가 말했다. 우리는 외진 카페에서 만났다. 서유라는 더 초췌해 보였다. 눈 밑에는 검푸른 그늘이 져 있었지만 배는 제법 불러 있었다. 4개월, 살짝 솟아올라 있었다. 다른 두 남자. 그녀는 USB 하나를 내밀었다. 최민호와 이동진의 연락처, 이체 기록, 대화 내용 전부 여기 있어요. 최민호는 3억, 이동진은 8억을 줬어요. 박준영의 1억 2천을 더하면 총 12억 2천만 원이네요. 사기인 거 알아요. 훔친 돈 다 돌려주고 죗값도 치르겠어요. 하지만 뭐, 아이를 낳고 싶어요. 그녀는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내가 본 적 없는 것이 담겨 있었다. 절망 속의 집념. 대표님, 저를 미워하시는 거 알아요. 저도 제 자신이 미워요. 하지만 아이는 죄가 없잖아요. 확인해봤어요. 아이는 박준영 씨 아이가 맞아요. 친자 검사. 대표님 동기가 조작한 건 가짜였어요. 제가 다른 기관에서 다시 해봤어요. 진짜였어요. 나는 USB를 받아들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우리 부모님은 아들만 귀하게 여기셨어요. 제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도 보내주지 않으셨어요. 여자애는 공부해서 쓸데없다고요. 전 등록금을 훔쳐서 집을 나와 아르바이트를 했고 독학사로 겨우 준영테크에 들어왔어요. 저는 박준영 씨가 저를 도와줄 거라고, 제가 원하는 삶을 살게 해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틀렸어요.
욕심을 부리면 안 됐고 쉬운 길로 가려고 하면 안 됐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이 아이만 원해요. 이 아이가 저처럼 살지 않고 제대로 자랐으면 좋겠어요. 그녀의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다. 그녀는 아이처럼 거칠게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다. 왜 지우지 않았어? 내가 물었다. 한 번 지운 적이 있어요. 18살 때요. 그때는 아무것도 몰라서 불법 시술소에 갔다가 죽을 뻔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자궁벽이 너무 얇아서 또 지우면 다시는 임신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셨어요. 그녀는 씁쓸하게 웃었다. 아이러니하죠. 몸으로 먹고 살았는데 결국 엄마가 될 자격조차 잃을 뻔했다니.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문득 피로감을 느꼈다. 이 전쟁에서 나는 통쾌하게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한때는 죽도록 미워했던 이 여자 앞에 앉아 있으니 허무함만이 느껴졌다. 서유라, 내가 말했다. 아이의 대모는 될 수 없어. 하지만 널 도와줄 수는 있어. 2가지 길을 줄게. 첫째, 네가 증인으로 나서서 박준영의 사기, 뇌물, 살인 혐의를 증언하는 거야. 그 대가로 나는 내가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돈을 좀 줘서 해외로 보내주겠어.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입양 보내고 넌 새 출발을 하는 거지. 둘째, 네가 아이를 낳아서 직접 키워. 내가 일자리를 알아봐 줄게. 하지만 평생 이 아이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는 걸 받아들여야 해. 클럽도 물주도 쉬운 길도 없어. 그녀는 나를 바라보았다. 눈 속의 빛이 서서히 밝아졌다. 2번째를 선택할게요. 왜? 왜냐하면 그녀는 배를 어루만지며 속삭였다. 남자 없이도 살 수 있는지 한번 시험해보고 싶어졌어요. 나는 손을 내밀었다.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내 손을 잡았다. 차가웠지만 굳게 잡았다. 그럼 잘해봅시다. 내가 말했다. 첫 번째 임무는 박준영에게 전화해서 내 손에 그의 재무비리 증거가 있다고 말하는 거야. 그리고 그걸 5억에 팔겠다고 해. 나는 그가 김진우는 내가 죽였다고 직접 인정하는 걸 녹음해야겠어. 서유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건 함정 수사잖아요. 아니, 나는 웃었다. 이건 복수야. 박준영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멍청했고 더 잔인했다. 서유라가 전화를 건 다음 날 그는 현금을 가지고 나타났다. 5억이 아니었다. 5천만 원과 지분양도 계약서였다. 그는 서유라에게 소위 증거를 자신에게 팔고 영원히 입을 다물겠다는 서약서에 서명하라고 했다. 그렇지 않으면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서유라는 내 지시대로 망설이는 척, 두려워하는 척 연기하다가 마지못해 동의했다. 그녀는 계약서에 서명하고 현금을 받은 뒤 실수로 박준영의 바지에 커피를 쏟았다. 그가 바지를 닦는 동안 내가 심어둔 사람이 모든 과정을 촬영했다. 하지만 이것은 전체 요리에 불과했다. 진짜 결정타는 박준영이 카페를 떠난 후에 터졌다. 그는 차를 몰고 어느 패정비소로 향했다. 그곳에는 3년 전 그가 매수했던 증인이 있었고 그가 숨겨둔 증거가 있었고 그가 영원히 아무도 찾지 못할 것이라고 믿었던 비밀이 있었다. 그는 몰랐다. 서유라의 휴대폰에는 내가 설치한 추적기와 도청기가 있다는 것을. 조사장, 박준영의 목소리가 이어폰을 통해 들려왔다. 일이 터졌어. 그 미친년 손에 뭔가 있어. 아마 김진우 놈이 남긴 백업 파일인 것 같아. 물건들 옮겨야겠어. 동남아로 가는 배 좀 알아봐줘. 조사장, 패정비소의 주인이자 3년 전 박준영을 도와 범행을 저지른 인물. 나는 2달에 걸쳐 그의 약점을 찾아냈다. 그의 아들이 해외에서 유학 중이었고 학비는 박준영이 대주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그의 아들 역시 내 관심 명단에 올라 있다는 것을. 박 대표님. 조사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금 상황이 안 좋습니다. 임서희 그 여자가 뭔가 알아챈 것 같아요. 어제 경찰이 찾아와서 3년 전 일에 대해 묻고 갔습니다. 뭘 무서워해? 박준영이 소리쳤다. 네가 모른다고 딱 잡아떼면 그 여자가 뭘 어쩔 건데.
오히려 네가 함부로 입 놀리면 내 아들 목숨은 어찌 될지 생각해봤어?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협박 또 협박. 박준영의 무기고에는 영원히 이 칼 한 자루뿐이었다. 박 대표님, 조 사장이 갑자기 말했다. 저 결심했습니다. 제 아들 포기하겠습니다. 자수할 겁니다. 이어폰에서 잡음이 들리고 박준영의 욕설과 몸싸움 소리가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둔탁한 소리와 함께 조 사장의 비명이 들렸다. 조 사장, 조 사장. 응답이 없었다. 나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동시에 정비소로 차를 몰았다. 20분 후 나와 경찰이 동시에 도착했다. 조 사장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다. 머리를 렌치로 맞았지만 아직 숨은 붙어 있었다. 박준영은 사라졌지만 바닥에는 핏자국이 있었다. 그도 다쳤다. 모든 출구를 봉쇄해 주세요. 나는 현장을 지휘하던 경감에게 말했다. 멀리 못 갔을 겁니다. 그리고 조 사장은 핵심 증인입니다. 반드시 살려야 합니다. 경감은 복잡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다. 임 변호사님, 여기서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어떻게 아셨습니까? 계속 도청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변호사 자격증과 관련 서류를 제시했다. 합법적인 감청입니다. 가정폭력 및 살인 사건의 증거 수집을 위한 것입니다. 나는 3주에 걸쳐 법원의 특별 허가를 받아냈다. 명분은 나 자신과 타인의 생명 보호였다. 진우 아저씨가 큰 도움을 주셨다. 박준영은 6시간 후에 체포되었다. 그는 밀항을 시도했지만 부두에서 붙잡혔다. 조 사장이 쇠파이프로 그의 다리를 쳐서 빨리 달리지 못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너무 자신만만했다는 것이다. 그는 조 사장이 감히 반항하지 못할 것이라고, 서유라가 정말로 자신에게 매수되었다고, 그리고 내가 여전히 그의 뒤처리를 해주는 아내일 것이라고 믿었다. 그가 경찰차에 태워질 때 나는 그를 보았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얼굴에는 피가 묻어 있었으며 양복은 찢어져 있었다. 하지만 눈 속의 증오는 여전히 강렬했다. 임서희, 그가 울부짖었다. 넌 곱게 죽지 못할 거야. 내가 귀신이 되어서도 널 가만두지 않겠어. 나는 경찰차 밖에 서서 차창 너머로 그를 바라보았다. 박준영, 김진우 씨 부모님이 오늘 어디 계신지 알아? 그는 멍해졌다. 병원에서 조 사장님을 지키고 계셔. 할머니는 조 사장님이 살아나면 아들 보상금의 절반을 그에게 주겠다고 하셨어. 할아버지는 아들을 죽인 놈이 드디어 잡혔으니 이제야 발 뻗고 잘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셨고, 나는 차창 가까이 몸을 숙여 그만이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넌 졌어. 나한테 진 게 아니야. 너 자신에게 진 거야. 너의 탐욕, 너의 잔인함, 너의 오만함에 넌 모든 사람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잊었나 본데 사람은 결국 사람이야. 개가 아니라고. 조 사장에게는 아들이 있지만 양심도 있었어. 서유라에게는 야망이 있었지만 모성애도 있었고, 그리고 나는 몸을 일으켜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나에게는 사랑이 있었지. 나는 널 사랑했어, 박준영. 17년 전 네가 아버지 수업에서 시를 읽었을 때 밤은 나에게 검은 눈을 주었지만 나는 그것으로 빛을 찾는다. 나는 네가 세상에서 가장 로맨틱한 남자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이제야 알겠어. 넌 한 번도 빛을 찾은 적이 없다는 걸. 넌 그저 어둠 속에서 너 자신마저 어둠으로 만들어버렸을 뿐이야. 그는 끌려갔다. 나는 제자리에 서서 경찰차가 모퉁이로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았다. 갑자기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다. 서유라가 어둠 속에서 걸어나와 나를 부축했다. 대표님, 괜찮으세요? 괜찮아. 나는 심호흡을 했다. 그냥 좀 피곤해서. 그럼 이제 나는 옷깃을 정돈했다. 회사로 가서 기자회견을 열어야지. 박준영의 해임과 경찰 조사 협조를 발표하고 회사의 새로운 경영진을 발표하고 상장 계획은 잠정 중단되지만 최대한 빨리 재개할 것이라고 발표하고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동쪽 하늘에 떠오르는 새벽빛을 바라보았다. 임서희의 시대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선포해야지. 기자회견은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나는 무대 위에 섰다. 등 뒤에는 준영테크의 새로운 로고가 있었다. 나는 준영이라는 두 글자를 지우고 그 자리에 샛별을 넣었다. 새벽이 오기 전 가장 밝게 빛나는 별. 어떤 준영보다도 더 밝았다. 객석에는 기자, 투자자, 직원 대표들이 앉아 있었다. 나는 맞춤 제작한 흰색 정장을 입었다. 왼쪽 뺨의 멍은 거의 사라졌지만 화장할 때 일부러 약간의 흔적을 남겨두었다. 동정을 사려는 것이 아니었다. 훈장이었다. 먼저 모든 분께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회사의 창립 주주 중 한 명으로서 경영진의 불법 행위를 제때 발견하지 못한 것은 저의 불찰입니다. 피해자 유가족분들께, 속으셨던 투자자분들께, 그리고 샛별테크를 믿어주셨던 모든 직원분들께 사과드립니다. 나는 3초간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 몸을 일으켰다. 다음으로 몇 가지 사항을 발표하겠습니다. 첫째, 박준영 씨는 공식적으로 모든 직위에서 해임되었으며 살인교사, 상업뇌물, 재무제표 조작 등의 혐의로 경찰에 구속되었습니다. 둘째, 회사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경찰과 금융감독원의 조사에 전면 협조하고 어떠한 비호나 은폐도 없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셋째, 회사 경영진은 대대적인 개편을 거칠 것이며 저 본인이 적합한 후임자를 찾을 때까지 임시 CEO직을 맡겠습니다. 객석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다. 임 대표님, 박준영 씨와의 혼인 관계는 어떻게 되십니까? 저희는 이혼했습니다.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두 아이의 양육권과 회사의 경영권은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법원의 판결문이며 이것은 이혼 합의서입니다. 모든 절차는 합법적이었으며 언제든 감사를 환영합니다. 다른 기자가 질문했다. 임 대표님, 대표님께서 가정폭력 사건과 살인 사건을 이용해 회사의 경영권을 찬탈하려 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미리 계획된 것이라는 말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웃었다. 만약 미리 계획했다는 것이 제가 3개월에 걸쳐 남편의 외도 증거를 수집하고 또 3개월에 걸쳐 그의 살인 범죄 진상을 파헤친 것을 의미한다면 네, 저는 미리 계획했습니다. 만약 찬탈했다는 것이 제가 뺨을 한 대 맞은 후 더 이상 침묵하는 피해자가 되지 않기로 결심한 것을 의미한다면 네, 저는 찬탈했습니다. 나는 그 기자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하지만 기자님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기자님의 아내가 외도를 하고 재산을 빼돌렸으며 살인 혐의까지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르는 척 계속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서서 진실을 세상에 밝히시겠습니까? 기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계속해서 말했다. 저는 나서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대가를 치렀습니다. 제 결혼, 제 명성, 제 지난 17년의 삶을요. 하지만 저는 더 중요한 것을 얻었습니다. 정의, 그리고 자유를요. 기자회견이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자 장민아가 서류 뭉치를 들고 따라 들어왔다. 대표님, 새로운 경영진 명단입니다. CTO는 삼성전자 출신 임원을 영입했고 CFO는 제 추천으로 PwC 파트너였던 제 선배를 모셨습니다. 그리고 이건 투자자들의 최신 피드백입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미소를 지었다. 다들 대표님께서 박준영보다 훨씬 믿음직스럽다고 하더군요. 나는 서류를 받아들고 보지 않은 채 그녀에게 물었다. 장 이사, 왜 날 도왔어요? 그녀는 잠시 멈칫하더니 자리에 앉아 진지하게 말했다. 저도 여자니까요. 저도 딸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너무나 많은 임서희들이 결국
원한에 찬 아줌마가 되거나 내연녀가 되거나 혹은 침묵하는 배경으로 사라지는 것을 봐왔으니까요. 저는 한 명의 임서희가 과연 여왕이 될 수 있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지금은 그녀가 손을 내밀었다. 여왕 폐하, 저를 데리고 천하를 평정해 주십시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 후 3개월은 정신없이 흘러갔다. 나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회사로 가서 회의를 하고 협상을 하고 위기를 처리하고 조사에 대응했다. 밤 10시에 집에 돌아와 숙제를 봐주고 아이들을 재운 뒤 다시 새벽까지 일했다. 나는 7kg이 빠졌고 흰머리가 늘었다. 하지만 회사는 살아났다. 새로운 제품 라인이 출시되었고 투자자들은 신뢰를 회복했으며 금융감독원 조사는 회사의 무관함을 인정하며 처벌 없이 종결되었다. 상장 계획은 재개되었고 기업 가치는 이전보다 더 높아졌다. 시장은 도덕적 흠결이 없는 기술 회사가 더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나 자신을 찾았다는 것이다. 박준영의 아내도 민준이와 미나의 엄마도 임 교수의 딸도 아닌 바로 나, 임서희, 변호사, 기업가, 그리고 전사, 김진우 씨의 부모님이 회사를 찾아오셨다. 할머니는 직접 담근 김치를 가져오셨고 할아버지는 내 손을 잡고 마비된 반쪽 얼굴로 눈물을 흘리셨다. 임 변호사님, 아니, 임 대표님, 할머니가 말했다. 우리 진우 사건이 다음 주에 재판이 열린대요. 검찰에서는 박준영이 아마 사형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증인으로 출석할 겁니다. 저희를 원망하지 않으세요? 저희도 처음에는 당신을 믿지 않았어요. 그놈 아내니까 분명 그놈 편을 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원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말했다. 오히려 감사드립니다. 어머님 아버님의 끈기가 없었다면 이 사건은 벌써 잊혔을 겁니다. 두 분 덕분에 저는 정의가 비록 더디더라도 반드시 온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서유라가 찾아왔다. 배가 많이 불러 7개월은 되어 보였다. 행동은 둔했지만 안색은 많이 좋아져 있었다. 그녀는 내 주선으로 작은 회사에서 행정 업무를 보고 있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생활하기에는 충분했다. 언니. 이제 그녀는 나를 언니라고 불렀다. 생각해봤는데요. 아이가 태어나면 성을 임시로 하고 싶어요. 나는 멈칫했다. 임시로? 네, 언니 성을 따르게 하고 싶어요. 언니는 이 아이의 대모이자 보호자니까요. 아이가 자기 아버지가 살인자고 어머니가 사기꾼이었다는 걸 몰랐으면 좋겠어요. 아이에게 새로운 시작을 선물해주고 싶어요. 나는 그녀를, 그리고 그녀의 배를 바라보며 기묘한 책임감을 느꼈다. 서유라, 내가 말했다. 아이는 내 성을 따를 수 있어. 하지만 한 가지 약속해야 해. 뭔데요? 꿋꿋하게 살아. 아이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해서. 공부도 하고 기술도 배우고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해. 다시는 남자에 의지하거나 쉬운 길을 찾을 생각하지 마. 이 세상은 여자에게 좁은 길을 내어주지만 아무리 좁아도 그건 길이야. 낭떠러지가 아니라고.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지만 그녀는 웃고 있었다. 약속할게요. 저 이미 행정학 전공으로 학사 편입 준비하고 있어요. 졸업하면 공무원 시험을 보거나 아니면 언니 회사에 들어가서 밑바닥부터 시작하고 싶어요. 좋아. 내가 말했다. 기다릴게. 박준영의 재판은 초겨울에 열렸다. 나는 검은색 변호사 가운을 입고 증인석에 앉았다. 맞은편에는 박준영의 변호인이 앉아 있었다. 업계에서 구원투수로 유명한 돈 많은 사람들의 죄를 덜어주는데 능한 변호사였다. 임서희 씨. 그가 신문을 시작했다. 박준영 씨와 17년간 결혼 생활을 하셨고 두 자녀를 두셨습니다. 장기간 가정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시는데 왜 올해가 되어서야 신고하셨습니까?
그전에는 사람들 앞에서 저를 때린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평온하게 말했다. 그전에는 옷으로 가릴 수 있는 곳만 때렸으니까요. 법정안이 술렁였다. 판사가 의사봉을 두드렸다. 임서희 씨는 박준영 씨의 외도, 재산은 닉, 살인 혐의를 입증할 방대한 증거를 수집하셨습니다. 이 모든 증거는 그가 외도한 사실을 발견한 후에 수집된 것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증인께서 이런 행동을 하신 동기가 정의 실현이 아닌 개인적인 보복이었다고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웃었다. 변호사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 변호사님의 파트너가 회사 돈을 훔친 것을 발견했다면 증거를 수집해서 경찰에 신고하시겠지요. 그것은 보복입니까? 아니면 정의입니까? 그는 잠시 멈칫했다.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아니요, 같은 문제입니다. 박준영은 제 결혼과 신뢰, 제 17년의 청춘을 훔쳤습니다. 그는 회사 돈도 훔쳤고 김진우 씨의 목숨도 훔쳤습니다. 제가 증거를 수집한 것은 그가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약 그것을 보복이라고 부르신다면 저는 그 죄를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보복이라 할지라도 그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호인은 다른 각도에서 공격했다. 임서희 씨는 서유라 씨와 한때 친구 사이였습니다. 이 관계를 이용하여 박준영 씨의 사적인 정보를 얻어냈는데 이는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서유라 씨가 먼저 제게 친구 추가를 했고 먼저 자신과 박준영의 관계를 털어놓았으며 먼저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강요하거나 속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는 말을 멈췄다. 그저 그녀보다 더 인내심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녀의 침실에 도청 장치를 설치한 것은 합법적입니까? 불법입니다. 나는 솔직하게 인정했다. 그래서 그 증거는 법정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제출한 모든 증거는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얻은 것들입니다. 변호사님, 만약 이 점을 이용해 제 신뢰도를 공격하고 싶으시다면 얼마든지 하십시오. 하지만 배심원단이 더 관심을 갖는 것은 박준영이 살인을 했는지 여부이지 제가 완벽한 사람인지 여부가 아닐 겁니다. 나는 배심원석을 그 평범한 사람들의 눈을 바라보았다. 저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저는 실수를 했고 믿지 말아야 할 사람을 믿었습니다. 가정을 위해 제 경력을 포기했고 심지어 외도를 발견한 후에도 결혼 생활을 되돌릴 수 있을 거라는 환상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국 진실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이 법정에 서서 모든 것을 말하기로 선택했습니다. 비록 제 사생활이 드러나고 제 과거가 파헤쳐지고 제 아이들이 학교에서 손가락질을 받게 될지라도요. 내 목소리가 잠시 메었지만 나는 감정을 다잡았다. 제가 여기 서 있는 것은 보복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저와 같은 모든 여성들에게, 아니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은 배신당할 수 있지만 파괴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쓰러질 수 있지만 패배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울 수 있지만 울고 난 뒤에는 눈물을 닦고 일어나 싸워야 합니다. 법정은 숨소리마저 들릴 정도로 조용해졌다. 박준영은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다. 수의를 입고 머리를 짧게 깎은 모습은 20년은 늙어 보였다. 그는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눈 속에는 내가 읽을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다. 증오일까? 후회일까? 아니면 다른 무언가일까? 더 이상 상관없었다. 판결은 3일 후에 내려졌다. 박준영, 살인교사 혐의 유죄, 무기징역, 상업뇌물 혐의 유죄, 징역 10년, 재무제표 조작 혐의 유죄, 징역 5년, 경합범 가중처벌로 무기징역이 확정되었다. 그는 항소하지 않았다. 나는 법정 밖에서 기자들에게 둘러싸였다. 임 대표님, 판결에 만족하십니까? 정의는 실현되었습니다. 내가 말했다.
하지만 만족할 것은 없습니다. 한 젊은이가 죽었고 한 가정이 깨졌으며 제 17년의 청춘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승리가 아니라 그저 끝일 뿐입니다. 박준영 씨를 면회하러 가실 겁니까? 아니요, 내가 말했다. 우리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가 늙은 마누라는 사라져야 해라고 말했을 때, 결혼 기념일에 내연녀와 호텔 방을 잡았을 때, 사람들 앞에서 제 뺨을 때렸을 때 우리는 끝났습니다. 나는 인파를 헤치고 차에 올라탔다. 서유라가 조수석에 앉아 있었다. 배가 너무 불러 안전벨트를 맬 수 없었다. 축하 파티라도 할까요? 그녀가 물었다. 아니, 내가 말했다. 병원에 가자. 내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으니 검사 받아야지. 그녀는 나를 바라보며 눈을 반짝였다. 언니, 그거 아세요? 가끔은 언니가 친언니보다 더 친언니 같아요. 나한테는 여동생이 없어. 내가 말했다. 하지만 만약 있다면 너보다는 똑똑해서 네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네. 그녀는 웃으며 배를 어루만졌다. 이 아이는 안 그럴 거예요. 똑똑하고 착하고 언니처럼 될 거예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차에 시동을 걸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화려하게 펼쳐졌다. 17년 전 나는 박준영과 이곳에서 100년회로 할 것이라고 믿으며 시작했다. 17년 후 나는 이곳에서 혼자 온몸에 상처를 입었지만 동시에 온몸에 힘을 얻은 채 서 있다. 이것은 끝이 아니다. 시작이다. 3년 후 샛별테크는 코스닥에 상장하여 시가총액 1조 원을 돌파했다. 나는 증권거래소 로비에 서서 상장을 알리는 종을 울렸다. 무대 아래에는 나의 팀, 나의 투자자들, 그리고 나의 아이들이 있었다. 민준이는 15살, 미나는 12살이 되었다. 그들은 정장을 입고 작은 어른처럼 보였다. 서유라도 와 있었다. 그녀는 이제 회사의 행정팀장이었다. 학사 학위를 딴 후 MBA까지 마쳤다. 그녀의 아들, 이미아는 3살이 되었다. 활발하고 귀여우며 사람들을 보면 잘 웃었다. 아무도 그의 출생의 비밀을 몰랐다. 그저 그가 임 대표의 대자이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잘한다는 것만 알았다. 엄마, 미나가 달려와 내 다리를 안았다. 나도 나중에 CEO 될 거야. 좋지. 나는 무릎을 굽혀 딸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하지만 먼저 공부를 다 마치고 이안이 이모처럼 제일 밑바닥부터 시작해야 해. 얼마나 걸리는데요? 아마 10년 정도? 딸은 작은 얼굴을 찌푸렸다. 너무 길어요. 길지 않아. 나는 일어나서 대형 스크린에 떠있는 주가를 바라보았다.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갈 거야. 지난 3년처럼 말이야. 지난 3년간 많은 일이 있었다. 박준영은 교도소에서 모범수로 감형받아 지금은 무기징역수로 복역 중이다. 나는 그를 한 번 면회하러 갔었다. 이혼 합의서 사본을 들고 그는 늙고 살이 쪘으며 눈에는 예전의 날카로움이 사라져 있었다. 서희야. 그는 예전처럼 내 이름을 불렀다. 네가 이겼어. 내가 이긴 게 아니야. 내가 말했다. 그냥 내가 지지 않았을 뿐이야. 민준이랑 미나는 잘 지내? 아주 잘 지내. 민준이는 명문대 법대에 합격했고 미나는 피아노 콩쿠르에서 대상을 받았어. 너를 보러 오지는 않을 거야. 적어도 네가 진심으로 뉘우치기 전까지는. 그는 고개를 숙였다. 어깨가 떨렸다. 우는 건지 웃는 건지 알 수 없었다. 그 아이, 서유라의 아이는 내 대자야. 내가 말했다. 성은 임씨고 이름은 이안이야. 그 아이는 자신의 아버지가 잘못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겠지만 그의 데모가 그에게 올바른 시작을 선물해 줄 거야. 박준영은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내가 본 적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다. 아마도 체념 혹은 새로운 증오였을 것이다. 더 이상 상관없었다. 서희야, 그가 말했다. 만약 그 당시에 내가 솔직하게 고백하고 뉘우쳤다면 내가 날 용서했을까?
나는 돌아서서 한때 내가 사랑했던, 그리고 죽도록 미워했던, 지금은 그저 평범한 죄수가 된 이 남자를 바라보았다. 아니, 내가 말했다. 하지만 어떤 상처들은 피할 수 있었겠지. 김진우 씨는 죽지 않았을 거고, 조 사장님은 뇌졸중에 걸리지 않았을 거고, 서유라는 잘못된 길로 가지 않았을 거고, 우리 아이들은 아버지를 잃지 않았을 거야. 박준영, 넌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 좋은 사람이 될 수도 있었어. 하지만 넌 다른 길을 선택했어. 나는 뒤돌아서서 떠났다. 다시는 돌아보지 않았다. 출소 후 나는 회사에 온전히 몰두했다. 샛별테크는 평범한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인공지능 분야의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했다. 우리는 시각장애인이 세상을 볼 수 있도록 돕는 AI 안경을 개발했고, 자폐아동의 소통을 돕는 감정인식 시스템을 개발했으며, 금융범죄를 예방하는 지능형 감시 플랫폼을 개발했다. 나는 포브스 명단에 올랐고 올해의 여성 기업인으로 선정되었으며 각종 포럼에 초청받아 강연을 했다. 기자들은 내게 성공의 비결을 물었다. 나는 항상 이렇게 대답했다. 뺨을 한 대 맞았다면 반드시 되갚아 주세요. 그리고 훨씬 더 세게 때려야 합니다. 이것은 폭력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존엄을 가르치는 것이다. 서유라는 이한이가 2살 되던 해에 남자친구가 생겼다. 평범한 프로그래머였다. 성실하고 무뚝뚝했지만 진심으로 그녀를 아껴주었다. 나는 그를 조사했다. 배경은 깨끗했고 불량한 기록도 없었다. 이한이에게도 잘해주었다. 언니, 서유라가 내게 물었다. 괜찮을까요? 내 생각은 어때? 그녀는 얼굴을 붉혔다. 이번에는 평범한 연애가 어떤 건지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럼 해봐. 내가 말했다. 하지만 기억해. 남자를 위해 너 자신을 포기하지 마. 네, MBA, 내일, 너의 독립성, 그 어떤 사랑보다 중요해. 그녀는 학생처럼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결혼식은 다음 해 봄에 열렸다. 작고 따뜻한 결혼식이었다. 나는 신부 측 보호자로 참석하여 이한이의 손을 잡고 버진 로드를 걸어 그녀를 신랑에게 인도했다. 엄마, 이한이가 서유라의 품에 안겼다가 다시 나를 돌아보았다. 대모님, 나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눈가가 촉촉해졌다. 이 아이의 존재는 내 인생에서 가장 예상치 못한 선물이었다. 그는 내게 복수의 끝이 파괴가 아니라 창조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나는 새로운 사업, 새로운 가정, 새로운 가능성을 창조했다. 민준이가 결혼식에서 축사를 했다. 15살 소녀는 이미 나보다 키가 컸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3년 전 저는 저희 가족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말했다. 아버지는 감옥에 가셨고 어머니는 매일 밤늦게까지 일하셨으며 동생은 밤에 몰래 울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저희에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더 나아질 거라고, 우리가 함께하고 포기하지 않는 한 말입니다. 그는 나를 바라보았다. 눈에는 자부심이 가득했다. 이제 저는 어머니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니는 해내셨습니다. 어머니는 최고의 엄마이자 최고의 CEO입니다. 저는 어머니가 자랑스럽습니다. 온 좌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다. 나는 일어나서 내 아들을, 그리고 내 딸을, 그리고 서유라와 이한이를 껴안았다. 상장 1년 후 나는 예상치 못한 사람을 만났다. 한 비즈니스 서밋에서 나는 다음 강연을 준비하며 VIP 라운지에 앉아 있었다. 문이 열리고 샤넬 정장을 입은 여성이 들어왔다. 우아하고 세련된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다. 임 대표님. 그녀가 손을 내밀었다. 오래전부터 명성은 익히 들었습니다. 저는 최지수라고 합니다. 지수그룹의 CEO입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름이 어딘가 익숙했다. 최 대표님, 저희 구면인가요? 공식적으로는 초면입니다. 그녀는 자리에 앉아 커피를 받아들었다. 하지만 우리 사이에 공통된 친구는 꽤 많을 겁니다. 나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예를 들면 박준영 같은 사람이요. 내 손이 잠시 멈칫했다. 지수그룹은 박준영의 오랜 경쟁사였다. 3년 전 박준영은 정부 프로젝트를 따내기 위해 최지수에게 누명을 씌워 그녀의 회사를 파산 직전까지 몰고 갔었다. 최 대표님, 나는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만약 예니를 따지러 오신 거라면 사람을 잘못 찾으셨습니다. 저는 박준영과 이혼한 지 3년이 넘었고 그가 저지른 일은 저와 무관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녀가 웃었다. 저는 감사 인사를 하러 온 겁니다. 대표님께서 그를 감옥에 보내지 않으셨다면 제 회사는 이미 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협력을 제안하러 왔습니다. 그녀는 서류 하나를 꺼냈다. 지수그룹은 스마트 홈 분야에 강점이 있고 샛별테크는 AI 알고리즘에 강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협력한다면 이 시장 전체를 독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서류를 받아들고 빠르게 훑어보았다. 조건은 매우 후했다. 거의 이익을 양보하는 수준이었다. 최 대표님, 이건 섣불리 거절하지 마세요. 그녀가 말했다. 대표님께서 뭘 걱정하시는지 압니다. 제가 박준영의 옛 동료일까봐, 이것이 함정일까봐 걱정하시겠죠. 하지만 임 대표님, 저도 여자입니다. 저도 남자에게 배신당해봤고 저도 맨손으로 사업을 다시 일으켰습니다. 제가 대표님을 보는 눈빛은 마치 거울 속에 저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녀는 가까이 다가와 목소리를 낮췄다. 그리고 제 손에는 박준영의 더 많은 비리 자료가 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도 얌전히 있지 않더군요. 외부 인맥을 통해 재심을 청구하려 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를 돕고 있는지 알고 싶지 않으세요? 나는 눈을 가늘게 떴다. 누구요? 왕지훈, 당신의 COO. 박준영의 의리 있는 형제요. 내 혈관 속 피가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다. 왕지훈, 이 사회에서 가장 먼저 고개를 숙였던 남자. 내가 CEO로 승진시킨 남자. 매일 내게 웃는 얼굴로 인사하던 남자. 증거는요? 오늘 밤 힐튼 호텔 1208호 왕지훈이 박준영의 변호사와 재심 전략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한번 들어보러 가보시죠. 그녀는 일어나 정장을 정돈했다. 임 대표님, 저는 당신을 돕는 게 아닙니다. 저 자신을 돕는 거죠. 왕지훈이 만약 윗자리로 올라가면 가장 먼저 처리하려는 게 저일 테니까요. 그러니 우리의 협력은 윈윈입니다. 그녀는 문가로 걸어가다 나를 돌아보았다. 아, 맞다. 임 대표님. 당신이 예전에 박준영 뺨 10대 때린 영상 제가 여러 번 돌려봤습니다. 진짜 존나 속 시원하더군요. 그녀가 떠나고 나는 라운지에 홀로 남았다. 나는 오랫동안 앉아있다가 보안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늘 밤 힐튼 호텔 1208호 도청 장치 설치해. 안에서 오가는 모든 대화를 녹음해야겠어. 대표님, 이건 합법적인 감청이야. 내가 말했다. 왕지훈이 회사 기밀을 유출하고 회사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의심이 들어 회사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야. 네, 알겠습니다. 그날 밤 나는 호텔에 가지 않았다. 나는 집에 앉아 아이들 숙제를 봐주며 이어폰을 통해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왕지훈, 박준영의 변호사, 그리고 낯선 목소리 하나. 어떤 고위 관료의 비서라고 했다. 박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왕지훈의 목소리였다. 사건을 뒤집어서 임서희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수만 있다면 샛별테크 지분 전부를 넘겨주겠다고요. 45% 수천억 원의 가치입니다. 박 대표님께 아직 지분이 있습니까? 변호사가 물었다. 있습니다. 왕지훈이 웃었다. 이혼할 때 임서희 그 미친년이 한 가지 놓친 게 있습니다. 박 대표가 케이맨 제도에 설립한 가족 신탁. 그건 못 찾아냈더군요. 거기에 아직 15%의 지분이 남아 있습니다. 제 지분 10%를 더하면 이 사회에서 파란을 일으키기에 충분합니다.
하지만 임서희의 현재 명망이 너무 높습니다. 비서가 말했다. 그녀를 건드리려면 더 큰 약점이 필요합니다. 약점이요. 왕지훈이 목소리를 낮췄다. 그 여자가 예전에 증거 수집할 때 썼던 불법적인 수단들, 도청, 미행, 뇌물, 제가 전부 기록해뒀습니다. 그리고 그녀와 서유라의 관계도 깨끗하지 않아요. 그거 아십니까? 그 아이 이미안이 사실은 나는 이어폰을 벗었다. 충분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았다. 다음 날 나는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왕지우는 긴 테이블 끝에 앉아 평소처럼 내게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여러분, 내가 입을 열었다. 오늘 여러분을 모신 것은 두 가지를 발표하기 위해서입니다. 첫째, 왕지훈 CEO는 회사 기밀 유출 및 외부 세력과 결탁하여 회사 안보를 위협한 혐의로 즉시 직위 해제되며 조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왕지훈의 미소가 얼굴에 굳었다. 둘째, 나는 계속해서 말했다. 저는 포이즌필 조항 발동을 제안합니다. 왕지훈 씨 및 박준영 씨 명의의 모든 지분을 희석시켜 적대적 인수를 방지하고 동시에 금융감독원에 박준영 씨의 해외 자산 은닉 및 자금 세탁 혐의를 제보할 것입니다. 실쓰리, 임서희, 당신 피 같은 소리 하지 마. 왕지훈이 벌떡 일어섰다. 무슨 증거가 있는데? 나는 리모컨을 눌렀다. 대형 스크린이 켜지고 이어폰으로 들었던 녹음 파일이 편집되어 선명하게 재생되었다. 그의 모든 말, 모든 음모가 회의실 안에 울려 퍼졌다. 이건 불법 녹음이야. 증거로 채택될 수 없어. 합법적인 감청이야. 나는 평온하게 말했다. 회사 안보를 위해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기밀 유출 의심 인원을 감시한 거야. 왕 CEO, 당신도 회사 보안 규정은 잘 알 텐데? 그의 얼굴이 돼지간처럼 부풀어 올랐다. 너 이미 알고 있었구나. 나를 함정에 빠뜨린 거야. 아니, 내가 말했다. 최지수 대표가 알려줬어. 내 동맹은 이미 널 팔아넘겼다고. 그는 뼈가 뽑힌 것처럼 의자에 주저앉았다. 끌고 가. 나는 보안 요원들에게 말했다. 경찰에 인계해. 죄명은 산업 스파이, 회사 안보 위협, 그리고 나는 잠시 멈췄다. 살인교사 공범. 3년 전 김진우 씨 교통사고 당신도 가담했지? 박준영 혼자서는 그렇게 깔끔하게 처리할 수 없었을 테니까. 그의 눈이 커졌다. 네가 어떻게... 조 사장님이 깨어나셨거든. 내가 말했다. 모든 걸 다 말씀해 주셨어. 왕지훈이 끌려가고 회의실은 정막에 휩싸였다. 장민아가 침묵을 깼다. 대표님,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제 나는 일어섰다. 교도소에 가서 박준영을 만나야지. 그의 마지막 패도 사라졌다고 알려주러. 교도소 면회실은 3년 전보다 더 낡아 있었다. 박준영은 유리창 건너편에 앉아 있었다. 수의를 입고 머리는 희끗희끗했다. 그는 30년은 늙어 보였다. 작은 노인 같았다. 하지만 눈 속의 증오는 여전히 강렬했다. 또 왔군. 그가 말했다. 이번에는 뭘 자랑하러 왔나? 왕지훈이 잡힌 거? 아니면 내 신탁이 동결된 거? 둘 다. 내가 말했다. 하지만 주로 알려줄 게 있어서 왔어. 뭔데? 서유라가 결혼했어. 상대는 프로그래머야. 성실하고 그녀에게 아주 잘해줘. 이한이는 4살이 됐고 유치원에 다녀. 매일 집에 오면 대모 엄마부터 찾아. 그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지만 꽉 쥔 주먹이 그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계속해서 말했다. 민준이는 서울대 법대에 합격했어. 나처럼. 미나는 전국 피아노 콩쿠르에서 금상을 받고 비엔나로 유학을 가. 둘 다 아주 바빠서 널 보러 올 시간은 없어. 하지만 전해달라는 말은 있었어. 나는 마이크에 가까이 다가가 목소리를 낮췄다. 그 애들이 그러더군. 고맙다고. 당신이 아니었다면 자기들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몰랐을 거라고. 박준영의 눈이 붉어졌다.
우는 것이 아니었다. 분노였다. 임서희, 네가 이겼어. 네가 완전히 이겼다고. 넌 내 모든 것을 파괴했어. 내 회사, 내 가정, 내 자유까지. 이제 만족해? 내가 이긴 게 아니야. 내가 말했다. 너 자신이 너 자신을 파괴한 거야. 나는 그저 내가 다른 사람들까지 파괴하는 것을 막았을 뿐이야. 나는 일어나서 떠나려 했다. 서희야. 그가 갑자기 예전처럼 나를 불렀다. 만약 그 당시에 내가 솔직하게 고백하고 뉘우쳤다면 내가 날 용서했을까? 나는 그를 돌아보았다. 한때 내가 사랑했던, 그리고 죽도록 미워했던, 지금은 그저 평범한 죄수가 된 이 남자를 바라보았다. 아니, 내가 말했다. 하지만 어떤 상처들은 피할 수 있었겠지. 김진우 씨는 죽지 않았을 거고, 조 사장님은 뇌졸중에 걸리지 않았을 거고, 서유라는 잘못된 길로 가지 않았을 거고, 우리 아이들은 아버지를 잃지 않았을 거야. 박준영, 넌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 좋은 사람이 될 수도 있었어. 하지만 넌 다른 길을 선택했어. 나는 뒤돌아서서 떠났다. 다시는 돌아보지 않았다. 교도소를 나오자 햇살이 눈부셨다. 서유라가 밖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새 차를 몰고 그녀가 자신의 월급으로 산 누구의 선물도 아닌 차였다. 언니, 그녀가 차창을 내렸다. 이안이 오늘 유치원에서 발표해요. 데모 엄마가 꼭 와서 봐야 한다고 했어요. 가실 거죠? 가야지. 나는 조수석에 올라탔다. 당연히 가야지. 차는 시내를 향해 달렸다. 창밖의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나는 17년 전 그 여름을 떠올렸다. 박준영과 캠퍼스를 거닐며 그가 내게 가정을, 미래를 약속했던 날을. 그때 나는 믿었다. 내가 젊었기 때문에, 사랑을 갈망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약속은 종이보다도 얇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나는 안다. 사랑은 희생이 아니고 인내가 아니고 끝없는 용서가 아니라는 것을. 사랑은 존중이고 평등이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다. 만약 그것을 할 수 없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다. 족쇄다. 언니. 서유라가 갑자기 말했다. 저 임신했어요. 나는 잠시 멈칫했다가 웃었다. 축하해. 이번에는 정상적인 임신, 정상적인 아이, 정상적인 가정이네. 네. 그녀는 얼굴을 붉혔다. 둘째까지 낳을 생각이에요. 첫째는 제 성을 따르고 둘째는 그 사람 성을 따르고요. 공평하게요. 공평. 나는 그 단어를 되뇌었다. 좋네. 이 세상은 여자에게 결코 공평하지 않지.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 쟁취할 수 있어. 차는 유치원 문 앞에 멈췄다. 이안이가 달려나와 내 품에 안겼다. 데모 엄마, 저 오늘 피아노 쳐요. 그래. 나는 그를 안아들었다. 데모 엄마가 잘 들을게. 우리는 강당으로 들어가 학부모석에 앉았다. 이안이는 피아노 앞에 앉았다. 작은 손가락이 건반 위에 놓이고 첫음을 연주했다. 그것은 엘리제를 위하여였다. 내가 한때 박준영에게 쳐주었던 곡. 이제 나는 내 대자에게 이 곡을 들려준다. 그는 그의 동생들에게 이 곡을 들려주겠지. 음악과 사랑은 이런 방식으로 세대를 거쳐 이어질 것이다. 발표회가 끝나고 나는 이안이를 안고 밖으로 나왔다. 석양이 우리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마치 두 명의 거인처럼. 데모 엄마. 이안이가 내 어깨에 기대어 말했다. 나 커서의 CEO 될 거야. 데모 엄마처럼. 그래. 내가 말했다. 하지만 먼저 피아노를 배우고 공부도 하고 일도 해야 해. 그리고 뭐요? 그리고 만약 누가 널 괴롭히면 반드시 되갚아줘야 해. 훨씬 더 세게. 그는 알듯 모를 듯 고개를 끄덕이고 내 뺨에 뽀뽀를 했다. 나는 그를 안고 주차장으로, 나의 차로, 나의 집으로, 나의 미래로 걸어갔다. 이것이 나의 이야기다. 왕자와 공주가 행복하게 살았다는 동화가 아니다. 뺨을 한 대 맞은 후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견디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인생에서 조연으로 살지 않기로 결심한 한 여자의 이야기다. 나는 10대의 뺨을 되갚아 주었다. 나는 그들 모두를 꺼지라고 했다. 나는 나의 왕국을 재건했다. 만약 당신도 어둠 속에 있다면, 배신당했다면, 절망을 느끼고 있다면 기억하라. 밤은 당신에게 검은 눈을 주었지만 당신은 그것으로 빛을 찾을 수 있다. 혹은 그것으로 적의 약점을 꿰뚫어 보고 일격의 숨통을 끊어버릴 수도 있다. 이것은 폭력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존엄을 가르치는 것이다. 이것은 나의 시대, 여왕의 시대다. 10년 후, 대표님, 올해 자선 사업 보고서입니다. 비서가 책상 위에 서류를 올려놓았다. 대표님께서 후원하시는 여성 창업기금은 지금까지 3만 명의 여성 창업을 도왔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법률 지원센터는 1만 건이 넘는 사건을 처리했고요. 나는 보고서를 넘겨보며 마지막 페이지에 서명했다. 좋아요. 내년 예산은 30% 증액하도록 하세요. 하지만 이 사회에서 내가 이사회 의장이에요. 나는 그를 쳐다보았다. 내 결정이 곧 이사회의 결정입니다. 비서는 고개를 끄덕이고 물러났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창밖으로는 도시의 전경이 펼쳐져 있었다. 샛별테크 본사 건물은 이제 이 도시의 랜드마크가 되었다. 10년 전 나는 이곳에서 박준영의 뺨을 10대 때렸다. 10년 후 나는 이곳에서 세상을 어떻게 바꿀지 결정한다. 휴대폰이 울렸다. 민준이었다. 엄마, 저 변호사 시험 합격했어요. 다음 달부터 가정폭력 피해자 법률 지원센터에서 실무 수습 시작해요. 알고 있어. 나는 웃었다. 센터장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어. 이번 기수에서 가장 뛰어난 인재라고. 당연하죠.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다. 제가 임서의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박준영의 아들이기도 하지. 내가 말했다. 그 점을 잊지 마. 내 아버지는 잘못을 저질렀고 대가를 치렀어. 하지만 내가 그에게서 배워야 할 것은 그처럼 되지 않는 거야. 전화기 저편이 잠시 조용해졌다. 엄마, 저 지난주에 아버지 뵙고 왔어요. 내 손이 잠시 멈칫했다. 아, 많이 늙고 아프시더라고요. 교도소 의무관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고 했어요. 저한테 엄마한테 전해달라는 말이 있대요. 뭔데? 미안하다고. 그리고 고맙다고요. 민준이랑 미나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줘서 고맙다고. 자신을 완전히 절망에 빠뜨리지 않아서 고맙다고요. 나는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았다. 마지막으로 박준영을 만났을 때의 모습이 떠올랐다. 늙고 초췌했지만 눈 속의 증오는 조금 옅어져 있었다. 넌 뭐라고 답했는데? 아빠, 저는 아빠를 용서해요. 하지만 그건 아빠가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제가 증오를 안고 살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라고 했어요. 눈가가 촉촉해졌다. 이 아이는 나보다 더 성숙하고 더 선했다. 민준아, 내가 말했다. 내가 나보다 낫다. 당연하죠. 그가 웃었다. 저는 거인의 어깨 위에 서 있잖아요. 전화를 끊고 나는 계속해서 일을 했다. 오후에는 유엔 여성기구 대표단과 회의가 있었고 저녁에는 서유라의 둘째 아이 출생을 축하하는 저녁 식사가 있었다. 여자아이였고 이름은 임수아라고 지었다. 내 성을 따라서 삶은 계속되고 싸움도 계속된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더 이상 복수를 위해 싸우지 않는다. 창조를 위해 싸운다. 기회를 창조하고 가치를 창조하고 더 나은 세상을 창조하기 위해 적어도 내가 겪었던 세상보다는 더 나은 세상으로. 퇴근하기 전 이메일 한 통을 받았다. 김진우 씨의 어머니께서 보내신 것이었다. 할머니는 이제 80이 넘으셨고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셨다고 했다. 임 대표님, 영감이 어제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기 전에 이제야 발 뻗고 잘 수 있겠다고 하더군요. 진우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요. 저희에게 정의를 찾아주시고 평안한 노년을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의 은인입니다.
나는 답장했다. 어머님, 어머님과 아버님이야말로 영웅이십니다. 두 분의 끈기가 없었다면 박준영은 죗값을 치르지 못했을 것이고 오늘의 정의도 없었을 겁니다. 부디 몸 건강히 지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보내기 버튼을 누르고 컴퓨터를 껐다. 나는 가방을 들고 사무실을 나섰다. 복도벽에는 아버지가 써주신 글씨가 걸려 있었다. 수이 챗 맞는 우엉이 수천만인 오왕의 1,000,000명이 막아도 나는 내 길을 가리라. 10년 전 나는 혼자서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에 맞서 배신자의 뺨을 10대 후려치고 너도 꺼져라고 선언했다. 10년 후 내 뒤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서 있다. 그들은 나의 군대가 아니다. 나의 동행자들이다. 어둠 속에서 걸어나와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결심한 여성과 남성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나는 안으로 들어갔다. 지하 1층 버튼을 눌렀다. 주차장에는 내 차가, 내 기사가, 그리고 나의 다음 목적지가 기다리고 있다. 이것은 끝이 아니다. 새로운 시작이다. 매일매일이 새로운 시작이다.